입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 자신이 건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정진석 실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국회 5선 의원을 지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국회의원 한 번 안 해본 대통령이 심사가 뒤틀려서 개원식에 안 가겠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개원식은 참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할 사람 아닙니까?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국회 부의장까지 했던 사람이 대통령한테 개원식 불참을 건의했다고요? 동아일보 대기자조차도 이것은 자신이 간신이라고 자백한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국적이 일본이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장관은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해먹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도 헌법기관 중에 가장 먼저 국회를 두고 있습니다.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다 국회 다음입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한다면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은 대통령을 무시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국회 정식 출발보다 우선된 미국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 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 처음입니다. 네, 백운계 정치 1번지 오늘은 인터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뵙고 싶었는데. 예. 참 좋습니다, 스튜디오. 예. 당사가 바로 앞에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 바로 건물 건너편에 맞은편에. 있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님 가운데 이우리님이라고 계세요. 예. 40년간 교직을 마치고 지금 쉬고 계신데 직접 손으로 떠가지고 이렇게 예쁜 수세미를 만들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걸 우리 제작진들 좀 나누라고 패널들도 드리고 그러면서 조국 대표님 오시면 조국 대표님도 드리라고 그렇게 또 보내셨더라고요. 네. 제가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이우리 선생님 수세미 잘 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집에서 설거지도 하시나요? 해야죠. 예, 이우리님께서 보내주신 거 제가 오늘 잘 전달하겠습니다. 아주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사실 처음이지 않습니까?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런 적이 없었는데 대표님 보기 무서워서 안 온 거 아닐까요? 일단 그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처음 있는 사태 아닙니까?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고방식이 1987년 이전 대통령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87년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는 진보든 보수든 무조건 나와야 되는 것으로 다 인식하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분 생각에는 자기가 대통령인데 이게 대통령은 행정 권력을 하나 갖고 있을 뿐인 거죠. 자기도 물론 선출된 권력이지만 다른 선출된 권력인 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의회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상 왕이고 의회에 있는 놈들은 다 나를 귀찮게 하고 괴롭히는 놈들이고 심지어는 뭐 검은 세력, 반국가 세력 이런 말까지 막 내뱉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대통령의 참모진이라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설득해서 대통령님 꼭 가셔야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셔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야당을 비난하고 그러면서 가지 않는 것이 맞는 것처럼 말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국회는 그냥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회의원 각각 한 명은 국민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식에 가지 않는다는 얘기는 국회의원 개개인에 대한 뭐 예의가 어긋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이거든요. 그런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정진석 비서실장이 브리핑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딱 그 귀에 들어왔는데 왜 못 가는가 이유 중에 하나가 국회의원들이 피켓 시위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피켓 시위 많이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때도 국민의힘 사람들이 피켓 시위했고 했는데 그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의미에서 이 쫄보다 겁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싫어하거나 그것은 못 견디는 거죠. 자기 앞에서 네네네 머리 조아리고 받아 쓰고 해야 되는데 야당 의원들이 피켓 들고 무슨 외치는 것 너무 싫은 겁니다. 그 상황 자체가 싫은 게 분명하다. 즉 정치적으로 그런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권위주의 정권의 시기에 그 독재자인지 또는 왕인지 자기 정체성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참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를 듣고 참 큰일 났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가장 최측근 아닙니까? 예. 비서실장이면 대통령이 안 간다고 해도 국회 부의장까지 한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국회 개원식에 가지 마라고 본인이 건의를 합니까? 그건 저는 제 생각은 추측인데요. 비서실장이 건의했다기보다도 아마 비서실에서는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윤 대통령이 난 안 가 그랬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비서실장이 자기가 건의했습니다라고 언론에 브리핑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 말을 전혀 안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 싫은 말 안 듣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는 걸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고집을 부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덮어써야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래도 정말 걱정입니다. 비서실장이 잘못 가는 것을 말을 해야 그게 충신이죠. 맞습니다. 이건 정말 간신인 거죠. 네, 만약에 예. 그렇게 했다면.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국정 운영의 딜레마, 그러니까 국정을 바라보는 또 우리의 딜레마이기도 한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지금 기괴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짓이지 않습니까? 예.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것이 단적인 예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렇게 국정 운영을 기괴하게 계속하면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지금 끌어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나라의 많은 나라를 사랑하는 시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이죠. 도대체 뭐 정치적으로도 뭐 협치는커녕 독주를 일삼고 있고 경제 민생에 있어서 능력이 없고 마음대로 하고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친일 행각만 벌이고 그런데 이제 임기는 3년이 남았고 그리고 온갖 그 혐의가 드러나는 것 같은데 결정적 물증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런 상태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제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이 불법의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 너무 길다 탄핵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제보센터를 개설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물론 검증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국세청이건 예컨대 뭐 국가기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증 중인데 저는 점점점 임계점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오늘 아침 뉴스에서 보시면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선 국회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게 단독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영선 의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다른 지역구 옮겨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런 게 드디어 나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접적 개입의 증거는 아직 안 나오고 방증이 나왔습니다. 모두 윤석열, 김건희를 향하는 그 방증이 나와서 이게 이제 하나의 고리가 또는 한두 개의 고리가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는데 저는 오늘 그 뉴스토마토의 단독을 보고 한 칸 더 갔습니다. 이거는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에 개입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제가 아는 바로는 2명의 현역 정치인이 확인을 해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다 나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나오면 저는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철벽방어를 할 것인데 내년 4월 2일에 전국에 재보궐선거가 또 있습니다. 뭐 올해 하반기에 10월 16일 날 4개가 있습니다만은 내년 4월 2일은 더 많이 있는데 그때 국민의힘이 지게 된다면 저는 국민의힘 또는 그 관계자들이 갖고 있던 수많은 스모킹건들이 튀어나올 것이라 보고 그때가 저는 아주 결정적 시기라고 보고요. 조금 국민들께서 인내하시면서 좀 참으시고 하나하나 이 탄핵 또는 퇴진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한 그런 특정한 증거를 좀 찾아내려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할 텐데 네네. 지금 일단 한동훈 대표가 대표되기 전에 최혜병 특검법 본인이 발의하겠다고까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대법원장이 추천해라 뭐 이런 거 다 하겠다라고까지 하면서 양보를 해줬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망설이고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그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노선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 결정권이 없다고 봅니다. 당대표 후보로 나섰을 때 그 제3자 특검법, 특히 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제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번 선을 그어보려고 또는 차별을 해보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바로 박살이 났죠. 당대표가 되자마자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했나 하면, 그건 내 권한이 아니고 추경호 원내대표 권한이라고 넘깁니다. 전 참 우습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도 작은 정당이지만, 조국혁신당이 당대표 아닙니까? 당대표로서 그 법안을 낼 때 의원들과 논의를 하는데 10명만 있으면 단독 발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과 아무 관계없이 12명의 법안 발의를 한 게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가 본인은 국회의원이 아니지만 친한계 의원이 10명은 최소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약속을 지키려면 당대표 되자마자 10명 이름으로 발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법사위에 올리고 논의를 하는 수순을 밟아야 됩니다. 근데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당내의 그 반한 친윤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리고 용산에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이제 꼬리를 내리고 있는 것 같고요. 어제 사실은 이제 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당들이 그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법원장 추천을 받아들인 법안을 발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제 남은 일은 국민의힘에서 꼬투리 잡기 할 겁니다. 그거는 동의할 수 있으나 이제 국회의장이 개입하는 것은 잘못됐다. 이게 독소 조항이다. 운운하면서 꼬투리 잡으면서 분명히 또 거부할 것이라고 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관계를 이렇게 보면 서로가 상대방의 아킬레스건을 잘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네네. 누가 더 불리할까요? 지금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실관계로는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의 문제점을 한동훈이 더 많이 알고 있고 서로 같이 공모를 해서 온갖 일을 벌였을 거니까요. 근데 윤석열은 이제 이거 해라고 했을 것이고 당시 실무는 한동훈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점에서는 한동훈이 그 김건희 또 윤석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고 있을 것이나 근데 현 시점에서 아직 대통령 임기가 많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찰, 검찰, 군대를 완벽히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총장도 심우정 후보가 되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가 한동훈
그 대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습니까? 사적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로는 한동훈 대표가 검사 시절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약간 헷갈립니다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행정관 근무를 했습니다. 예. 근무를 하고 보통 거기서 이제 사표를 내고 청와대 민정에 근무했다가 검찰로 돌아올 때인데 그때 이제 시점은 정확하지 않는데 그때 심우정 검사가 법무부 검찰 1과장인가 이랬을 겁니다. 그때 한동훈 복귀 안 된다고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되게 기분 나빴겠죠. 그리고 심우정 입장에서는 자기는 한동훈 부하라고 생각하지 전혀 않습니다. 예. 심우정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형사 1부장이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윤석열 사람인 거죠. 그리고 현재 민정수석 김주현이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에 인사하는 곳이죠. 검찰국장 시절에 자신이 검찰 1국장, 국장 밑에 1과장을 했거든요. 자기는 이제 그 주현이 형님, 성렬이 형님 이러고 살았지만 한동훈에 대해서는 쟤 뭐지? 이 정도 생각하고 살았고 예. 한동훈이 검찰 복귀한 것에 대해서도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의견낸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동훈 입장에서도 거북한 사람이고 근데 딱 그런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넣어뒀거든요. 그 메시지가 뭘까? 윤석열의 그 인사 포석의 메시지가 뭘까? 한동훈 대표에게 알아서 해라라는 얘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검찰 인사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는 뭐 다 윤석열 인사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100%고요. 예. 검찰총장의 의견은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원석 총장은 이미 그 김건희 씨를 검찰청에 소환해서 마무리합시다. 그 의견 낸 순간 이미 그냥 완전히 힘을 잃었고요. 예. 검찰 중앙지검 어느 중요한 각 지검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검 간부들하고만 얘기하고 밥 먹고 있고 중요 검사장들이 보고를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이미 끝난 겁니다. 보고를 못 받는 검찰총장.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용산과 어떤 서울중앙지검장, 용산과 전주지검장이 직접 소통하는 구조가 돼버린 거죠. 김건희 관련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일단 그래도 이원석 총장이 소집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것은 어떻게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까? 이원석 총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고의 받아들일 수는 없었던 거죠. 최소한의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라는 걸 열었습니다. 근데 결론은 좀 뻔하다고 봅니다. 예.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총장 산하의 검찰인권위원회라는 아주 인권을 옹호해주기보다는 외곽 조직 같은 걸 하나 만들었는데 그 위원장 했던 사람이에요. 검찰 인권을 보호하겠죠. 그 헌법재판관 하시던 분인데 그분을 앉혔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대학교 시절부터 알던 친구처럼 지낸 사람입니다. 예. 현재 변호사시고 그리고 또 하나 그 국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대폭 제한하는 이른바 검수완박법, 완박은 아닌데 많이 제한한 법률을 만들었고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것이 위헌이라고 법무부가 소송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그 소송을 담당했던 사람이 지금 그 강 변호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현재 검찰수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수사심의위원회. 예. 결론이 뻔히 보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두 번째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위원들 말고. 그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가 이름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 그 사람이 아주 친윤 중에 친윤 또는 찐윤 중에 찐윤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수사 심의위원회 딱 그 실무를 쥐고 있습니다. 예. 저는 결론은 뻔할 거라 봅니다. 그 내용을 또 듣고 보니까 막연히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겠다 싶은데 원래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린다 하더라도 그게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꼭 따를 필요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거는 기소 안 해도 되겠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을 또 따를 수 없다면 거꾸로 네, 예.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이건 기소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까?
낼 수는 이론적으로는 있지만 이원석 총장의 깜냥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 이원석 총장이 완전히 모욕을 당했지 않습니까? 용산으로부터 모욕당하고 자신의 부하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모욕당했어요. 김건희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사후에 보고받고 하는데 본인이 뭐 격분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 보도에 흘리는데, 그리고 그걸 감찰을 지시했더니 서울중앙지검장이 우리 감찰 못 받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참고 있지 않습니까? 통상에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과거 진보 보수를 떠나서입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의 일종의 불문율은 총장 입장에서 영이 안 서는 상황이 됐으니까 사표를 던집니다. 사표를 안 던졌어요. 여러 가지 모욕을 당하는데 사표 던지지 않고 대검 앞에서 기자들 앞에서 뭐 7초 침묵 이 정도의 항의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검찰 조직 전체가 이원석 총장의 말은 이 기퉁으로도 안 듣습니다. 예.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깜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뭐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는 통상 말하는 기획통이거든요. 그리고 인사통입니다. 법무부 검찰국에 있었고 아주 엘리트 검사는 맞습니다. 또 스타일은 뭐 한동훈 뭐 이런 사람과 달리 좀 신사적인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심우정 후보의 아버지가 그 충남지사였던 심대평 씨인데 그 심대평 씨가 누구냐?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정진석 씨의 멘토죠. 같은 당 활동하셨고 긴밀한 관계거든요. 심대평, 정진석은 정치적 동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그 추천 과정에서 저는 정진석 비서장이 강력 추천했을까 추측을 하고요. 두 번째는 심우정 후보자가 아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의 형사 1부장입니다. 검찰총장이 거의 반말 하대했을 겁니다. 우정아 일로 와봐 이랬을 겁니다. 야, 자 막 이랬을 거고요. 김주현 그 민정수석이 그 검찰국장 시절에 또 검찰 1과장이었기 때문에 형아우하고 지냈을 겁니다. 즉 삼중의 통제장치가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진석, 윤석열 자신, 그 김주현 이런 사람을 삼중의 통제장치가 있는 사람을 검찰총장에 앉혀놨어요. 그 이유는 뭘까?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어떠한 수사도 못하게 한다는 확고한 의사표시입니다. 그건 검찰 조직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듯이 평검사들도 심우정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총장이 이제 임명이 되게 되면 조만간 검사장 인사 뒤따라서 차장 검사, 그 다음에 그 부장 검사, 부부장 검사 인사가 쭉 뒤따릅니다. 지금 검찰에서 그 김건희 수사를 할 때 경호실에 찾아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공손하게 조아리는 참 희대의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 때 이런 희대의 희한한 일이 벌어졌는데 검찰 역사에서 이런 일이 저는 없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김정숙 여사 수사할 때 검찰이 가서 휴대전화 반납하고 그랬다 그러면 검찰 게시판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리고 검찰 평검사 회의 소집했을 겁니다. 지금 쥐 죽은 듯이 조용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안 씁니다. 인사가 있거든요. 인사가 9월달에 되게 하죠. 예, 인사가 있으니까요. 한마디만 하면 다음에 속가 낼 거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 머리 숙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시쳇말로 쓰면 이제 드디어 좀 시쳇말입니다만은 검찰이 전방 문 닫을 때가 됐다 생각합니다. 검찰 인사도 그렇고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인사하는 거 보면 정말 역사 인식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겠다는 건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김문수, 이진숙, 안창호, 김영석, 왜 이런 사람들만 쓴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실 입장에서 김문수 같은 사람을 쓰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그런데 대통령실 인사수석실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후보들을 접촉을 하는데 모두 고사를 하는 겁니다. 또 쓰고 싶은 사람, 조금 중도적인 사람, 국민들이 머리를 끄덕일 사람들한테 제안을 다 합니다. 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들어가다가는 첫째, 윤석열 사람이라는 게 낙인이 찍히죠. 윤석열 정권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르겠죠. 두 번째, 들어갔다 하더라도 본인의 결정권이 하나도 없다는 걸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보수적 인사 중에서 합리적 보수 인사들이 다 고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만 남느냐? 김문수 같은 사람이 남는 거죠. 근데 본인은 너무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막 극우, 거의 태극기 부대, 뉴라이트, 이런 사람들은 하고 싶어 하고, 선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만 족족 나오고 있고, 제가 며칠 전에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봤습니다만, 이분은 우리 전두환 정권 시절에 우리나라 외교부가 정리한 문건을 거부하더라고요. 인정을, 그 얘기가 전두환 정권 하에서 외교부가 만들어둔 공식 문서에 대한민국은 대한제국을 이어서 만들어진 것이고 실효적 통치는 없었지만 주권은 계속되었다 써 있습니다. 전두환 정권 때. 그걸 우리나라 저희 당의 차기고 의원이 보여주면서 동의하냐고 물었어요. 근데 다른 후보자들은 다 동의합니다라고 이제 국회 본회의에서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자는 전두환 정권이 만든 그 문서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람이고요. 저는 왜 저런 사람이 모일까 생각을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보좌하는 참모진도 용산에도 이미 극우 유튜버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국무위원도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의 가장 반노동적인 사람,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장 반방송적인 사람 골라넣고 있는 것이고 윤석열 정권의 목표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저는 그 이전에 민주정부가 해왔던 기본적인 제도 관행을 무너뜨리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서 또 시쳇말로 사자면 그냥 깽판 놓아버리는 것이 오히려 목표인 것 같다는 그런 참 슬픈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얻으려고 하는 게 뭘까요? 이 나라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뭘 특별한 걸 하겠다는 얘기는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뭐 꿈이 비전이 뭐다 얘기한 바 없습니다. 사후적으로 국민의힘 또는 뉴라이트들이 이제 마련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자신이 평생 살아온 게 자신의 정치적 꿈이 무엇이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이렇게 바꿔야겠다. 고민을 해봤겠습니까? 피의자 때려잡고 뭐 구속되고 나면 파티하고 검사의 특수부의 행동 패턴입니다. 표적 수사하고 잡아 넣어서 구속되면 뭐 검찰용으로 메이드 됐다 그러는데 메이드 된 날에 그냥 멋진 파티하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 살아왔던 거거든요. 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여전히 대통령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국정 운영을 총리나 또는 대통령 비서실이 잘 해야 되는데 내각도 그렇고 대통령실도 그렇고 함량 미달의 사람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정치인 외에도 보통의 시민들도 보면 다 압니다. 우리나라 정치식이 국민들의 정치식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 나라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조국혁신당이 3년 넘어길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는 오로지 권력이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것 그런 사람을 대통령이라고 지금 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온갖 기괴한 일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 계엄 얘기까지 나옵니다. 대표님께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국방위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뭐 계엄 자체는 실제 현실화시키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니까요. 근데 계엄 얘기가 왜 나왔나를 생각해 보면 그 충암고 인맥으로 지금 이상민 장관도 충암고 대통령의 후배 아닙니까? 예. 근데 이상민 장관이 아시다시피 이태원 참사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경질하기는커녕 더 신임을 주고 있어요. 왜냐? 경찰 인사를 장악하기 위해서인 거죠. 실제 장악을 했고요. 자신들에게 뭐 이렇게 시쳇말로 머리 쳐들던 또 검찰 수사의 독립성 얘기하는 경찰대 출신들은 다 외곽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경찰을 그렇게 장악하고 검찰은 심우정 통해서 또는 김지현 통해서 장악을 해나가고 있고 군대가 남았는데 군대는 자신의 충암고 선배인 김용현을 보냄과 동시에 이제 쿠데타 얘기가 나온 이유가 12.12 우리 영화 봤지 않습니까? 서울에 영화를 보게 되면 이제 기본적 무력이 필요하니까 특전사가 필요하고 또 한편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 관련 사령관들을 모두 충암고 후배로 다 배치를 한 겁니다. 이게 뭘까? 이게 하나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 국방위에서 민주당의 박선원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김명현 후보자가 답을 못했습니다. 부인을 못한 게 있는데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주요한 정보라인 사령관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걸 기록이 남으니까 경호처 안에서 만나지 않고 경호처 입구에서 만나서 넷이서 이제 경호처장, 김용현 경호처장 포함해서 총 넷이 다른 데로 이동을 했습니다. 왜 만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안 만났어요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부인을 하지 않고 그냥 선동하지 마십시오 하더니 어젠가요 그 보수 언론과 따로 인터뷰를 해서 경호 목적으로 만났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역대 경호처장은 경호처 업무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군부의 도움이 필요하면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국방부 장관이 자기 지시를 해서 자기 휘하에 있는 어느 부서에 지시를 해서 실무관들을 경호처로 보내서 만나야 되는데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을 패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현직 군인들을 부른 겁니다. 사령관들을. 차지철인 거죠. 차지철 이후에 차지철이 뭐 젊으신 분들은 차지철을 모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앵커님은 당연히 아실 거니까 차지철이 경호처장으로 있으면서 사령관들 불러가지고 사열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갖 지시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는 어떠한 정권도 경호처장이 군부의 사령관들을 따로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만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부인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전 심각한 일이라고 보고 뭐 계엄령을 실제 실천에 옮기지 못할 거라고 보는데 군부의 군기를 잡고 있다라고 보고 나 앞에 줄 서라라는 메시지였다고 보고요. 아직 국방부 장관 나가기 전입니다. 근데 실제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금 지명됐고 장관이 임명되게 되면 10월에 장성 인사가 있습니다. 장성 인사 통해서 군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고 보고 이게 저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김건희 공동정권의 그 V1, V2의 관심은 뭘까? 퇴임 후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외에는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고 보고요. 집권 동안 불법이 드러나서 수사받지 않아야 된다. 그럼 이제 검찰, 경찰을 장악해야 되는 거죠. 특검은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죠. 근데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다. 또는 이제 제4기 민주정부가 들어선 상황이 된다 그러면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그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수를 두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왜 말도 안 되는 인사를 하고 왜 그런 식으로 하는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 경찰, 검찰, 군 예. 이걸 장악해서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퇴임 후까지도 네. 한번 해보겠다. 네, 예. 그런 차원이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걱정이 돼서 나온 얘기가 지금 계엄 얘기다. 네,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에서 제기를 많이 하신 이유가 예. 이 길게 보았을 때 이 인사를 보았을 때 이 인사가 왜 이루어졌는가 경찰, 검찰, 군 인사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예. 우려 예. 그게 이제 뭐 계엄을 실제 발동한다기보다도 이런 식으로 국정 운영을 하는가에 대한 경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엄하면 국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가만히 지금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이 저부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부터 거리에 나가야죠. 의료가 지금 이제 대란을 넘어서 붕괴 직전 아닙니까? 예. 저는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랑 한동훈 대표 만났을 때 적어도 이 부분만은 어떻게 좀 합의를 해서 대통령을 압박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또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더군요. 이거 이제 저쪽은 믿을 수가 없고 어떻게 수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이 2,000명 그 수를 왜 2,000명인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2,000명을 결정하게 된 자료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공개를 못 하는 겁니다. 의사들만이 아니라 각종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이게 왜 2,000명인지 아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걸 이제 왜 안 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의료 그 증원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찾아봤습니다. 공부를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고 기록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거를 뭐 5년 단위로 매년 몇백 명씩 차근차근 늘린다. 그리고 그 의료진이 늘어나면 그 사람들은 공공의료에 배치한다.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당시 물론 이제 의사분들이 파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회가 돼버렸는데 그런 논의가 지금 없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2천이 떨어졌고 단계적 증언도 아닌 거죠. 이게 하나 미스터리고,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의 테이블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계속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힘들고 의사들도 힘든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결정권이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자체가, 제가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2,000명에 대해서는 본인도 이유를 모르는 겁니다. 용산만 아는 겁니다. 용선의 일부만.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예를 들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어떤 합의를 해서 단계별로 협상을 해가지고 이 2,000명 문제를 줄이자. 근데 5년 단위로 한다거나 라는 합의를 하는 게 정상입니다. 통상은. 2,000명을 늘리는 거 합의하자. 그러나 이거를 5개년 계획으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의료계 파업 바로 그만둘 겁니다. 그리고 의료진들도 우리나라 전국의 의료진들 동의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것이죠. 국민의힘도 그걸 못 한다는 겁니다. 용산에서 무조건 2천이라고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해괴하다. 이 결정의 근거도 제가 언론에서 봤더니 김건희 씨도 무조건 2천이라고 주장했다는 거 아닙니까? 진중권 씨가 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씨가 무슨 의료 전문가입니까? 이상하잖아요. 뭐 공천 전문가라서 공천을 가냐? 그렇죠. 김건희 씨야 그 구약을 외운다는 분이시니까 아주 모든 문제에 능력이 있으신 분 같습니다만은 의료 전문가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 미술 그 전시 전문가에 불과한데 국정 전체에 관여하고 있음이 저는 분명하다고 보고, 그 단초가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공천 관여, 그 다음에 의료정책 관여도 하고 있으면 확인됐습니다. 본인이 뭘 한다고 2,000명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관여 혐의가 나오고 있는데 이 2,000명의 결정에 저는 김건희 씨가 관여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말도 못하고 용산 내에서 정책실 소관인데 정책실의 의료 관련 담당 비서관, 수석, 행정관 아무 말도 못한 상황이란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해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저희는 다시 한번 공동 논의 테이블 만들자고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걸 다시 한번 압박을 할 생각입니다. 그걸 보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대응을 하는지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지금 뭐라도 해야지 정말 국민들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서. 제 주변에 그 어르신들이 아파서 나이가 들면 코로나 걸리면 경증 코로나지만 폐렴으로 이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랐다는 분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고 정부에서 코로나 환자 노인들은 물론이고 그 외에 수술해야 되는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뺑뺑이 돌리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대통령이 아차 싶어서 경기도에 있는 무슨 응급실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전국에서 가장 좋은 조건의 응급실에 갔을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다음 일정도 있으시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달에 보궐선거가 4군데서 치러지지 않습니까? 조국 혁신당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재보궐선거가 전국에 4군데가 났는데요. 저는 제가 2월 13일 날 조국 혁신당을 창당한다고 선언할 때 뭐라고 했나 하면 지역구는 전국에서 1:1 구도를 만들어야 됩니다. 총선 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전 그 방침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1:1 구도를 만듭시다. 이 방침을 바꾼 적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말을 했습니다만은 경기도 강화 같은 경우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국민의힘이 항상 되어왔던 곳인데 저희는 후보를 내지 않겠다.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면 저희가 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부산 금정구 같은 경우는 8번의 선거에서 7번이 국민의힘이 되고 1번이 민주당이 되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조건입니다. 그 경우 저희가 후보를 냈는데 단일화하자. 이미 민주당에서 후보를 냈기 때문에, 물론 저희는 저희 유재성 후보가 훨씬 나은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단일화를 하자라는 제안을 해서 지금 두 당의 부산시당위원장이 만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남 경우는 영광과 곡성이 재보궐선거가 났는데 전 영광 곡성 같은 호남 경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호남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고 그건 뭐 민주당만이 아니라 또는 조국혁신당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치적 민주화를 이끌어온 핵심적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치의식이 매우 높으시고 그리고 또 민주당이 그런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 인터뷰를 보신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호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해온 지역입니다. 그 속에서 일정한 성과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지역 정치에 있어서 민주당이 일당 독점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합니다. 어떤 거냐 하면 민주당이 행정부도, 지역 행정부도 즉 군수시장도 가지게 되고 지방의회도 민주당이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지방의회는 지방행정부를 견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일종의 짬짬이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예산 문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쓰는지 감시가 안 됩니다. 인사도 그러합니다. 근데 만약에 조국혁신당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일이 없어지게 됩니다. 조국혁신당이 지금 조직세가 약하기 때문에 그걸 뭐 다 장악을 하겠습니까? 일부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더라도 과거와 같은 민주당의 일당 독점 체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경쟁이 있고 견제가 이루어진다고 보고요. 그건 결국 호남 유권자에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에 정치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인재분들이 많이 있는데 민주당이 일종의 여당 아닙니까? 그 호남에서는. 근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지 못한 지역 인재들은 공천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조국혁신당이 들어가게 되면 또 저희 당을 통해서 경쟁을 할 수 있고 제가 여기 시청자분들하고 또 그 호남 유권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솔직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나 조국혁신당이 호남 정치, 지역 정치에 들어가서 일정한 자리를 갖게 되면 윤석열 정권에게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저나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정권 좋은 일 하겠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마이너스 1000%입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시고 저희가 뭐 윤석열 정권하고 손잡는 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으니까요. 제 눈에 뭐 흙이 들어가도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히려 지역 정치 발전, 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역 호남에서 경쟁하면 좀 좋은 일이 생기죠. 무슨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과 인터뷰는 언제나 명쾌하고 깔끔해서 참 좋습니다. 댓글이 많이 왔는데 두 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예. 윤석훈님, 조국 대표님 그 수세미로 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설거지 좀 해주세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스형님 TV님께서요. 조민양 결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함께 대한민국 다시 찾아주세요. 그러셨는데 따님 결혼 잘 치르셨죠? 감사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불러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인터뷰했습니다. 여러분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입으로 이어가겠습니다.